34장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빛과 그림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페론과 그의 아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부터 1955년 사이에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 속에서 권력을 쥐었다가 다시 쫓겨난 일이 있었단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연합국과 추축국 중 어느 편을 들 것인가를 두고 두 패로 나뉘었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크게 나뉘면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어. 우선 옛날부터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원주민이 있어. 그리고 17세기에 남아메리카에 건너와서 정착한 스페인 사람들의 후손이 있어. 또 19세기 동안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이탈리아와 독일 사람들의 후손이 있어. 이 네 갈래 사람들 중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출신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추축국 편에 서자고 했고 나머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연합국 편에 서자고 했단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라몬 카스티요란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느 편도 아닌 아르헨티나의 중립을 선언했어.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말로만 중립을 내세웠지 사실은 추축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었단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장교들을 뽑아서 새로운 군사 전략을 배워오라고 추축국에 보내기도 했어. 이 장교들 중에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장교가 있었어.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에 산악 전투에 관한 새로운 전술을 배워오기 위해 파시스트 나라인 이탈리아로 갔어. 그는 이탈리아에서 2년간 머물면서 이탈리아군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눈여겨보았어. 또 이탈리아 장교들한테서 배운 새로운 전술도 배웠고 그들의 지도자인 무솔리니도 잘 관찰했어. 페로는 무솔리니가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었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의 말을 군말 없이 잘 따라야 한다는 무솔리니의 사상이 말이야. 그는 전쟁 중에서도 나라의 목표가 이처럼 뚜렷하고 사회 전체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척척 잘 굴러가는 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즘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1943년 아르헨티나에 돌아와 있던 페로는 정부를 손에 넣으려는 장교들의 집단에 가입했어. 당시 카스티오 대통령의 권위와 인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어. 국민들은 다른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배고픈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거들떠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그저 배부른 지주들과 자본가들이나 챙기고 앉아있으니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었어.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소문이 떠돌았어. 그 주제에 대통령을 또 해먹겠다고 야무지게 준비를 해놨다는구먼. 부정선거를 하려고 말이야. 이런 와중에 카스티오 대통령은 전쟁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대주주 출신의 관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 그 사람은 연합국인 영국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어. 그러자 추축국의 편을 들고 있던 장교들이 분통을 터뜨렸어. 그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 궁으로 향했어. 저벅저벅 쿵쿵. 군합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 무장한 장교들이 대통령 궁에 들어가 카스티오 대통령에게 말했어. 깨끗이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총을 들이대고 험한 표정으로 울러대는데 어쩌겠어. 카스티오 대통령은 짐을 싸들고 대통령 궁을 떠났어. 이어서 곧 장교들에 의해 군사정부가 세워졌어. 국민들이 보기에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군사정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 하지만 일이 벌어진 걸 어떡해. 다들 좀 두고 보지 뭘. 잘하는지 엉터리인지 말이야. 하는 눈치였어. 새로 세워진 군사정부에서 페로는 노동, 사회복지 장관을 맡았어. 그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늙어서도 돈에 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몽땅 뜯어고쳤어. 스페인말로 데스카미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개혁 정책에 박수를 보냈어. 데스카미사도란 셔츠를 걸치지 않은 사람이란 뜻으로 남아메리카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우통을 드러내놓고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야. 페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 하지만 거꾸로 군사정부 안에서는 점점 인기를 잃었어.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경계하는 눈초리들이 늘어난 거야. 또 이 눈초리들은 그가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어. 그런데 군사정부가 알게 모르게 이탈리아를 지원한 지 2해째 되던 1945년에 추축국이 연합국에게 항복했어.
그 바람에 파시스트를 지지하던 페론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 1945년 10월 9일 부통령직에다 육군 장관까지 맡고 있던 페론은 반대파의 쿠데타로 모든 자리에서 쫓겨났어. 그는 체포되어 어느 외지고 작은 섬에 감옥에 갇혔어. 반대파는 페론을 그 섬에 처박아 놓으면 아무리 천하의 페론이라도 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아무리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봉기를 일으켜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쳐봐야 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파시즘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런데 페론에게는 사귄 지 몇 년 된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라는 연극 배우 출신의 연인이 있었어. 이 아름다운 여자는 자신의 연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데스카미사도 수천 명을 이끌고 거리로 나왔어.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 노동자들은 페론의 석방을 요구했고 이 물결은 전국의 데스카미사도들에게로 퍼졌어. 페론을 석방하라! 페론을 석방하라! 페론을 석방하라! 페론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장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날 판이었어. 페론은 이런 사람이었어. 결국 그는 8일 만에 풀려났어. 그가 풀려나던 날 밤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30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어. 그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횃불을 흔들어댔어. 다음 날 데스카미 사도들은 페론의 석방을 축하하는 뜻에서 전부 일손을 놓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푹 쉬었어. 그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날에 성 페론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단다. 이젠 페론은 연인 에바와 결혼했어. 페론을 잡아 가두었던 군사정부는 위기를 맞았어. 그들은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권력을 장악할 힘이 없었어. 마침내 군사정부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데 찬성했단다. 1946년 초에 실시된 선거에서 페론이 당선되었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페론은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는 또 아르헨티나의 주요 사업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무진장 애썼어. 이때 아르헨티나의 철도와 항구와 많은 공장들이 외국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 도로의 대부분은 영국 사람에게, 자동차 공장은 거의 다 미국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단다. 그는 이런 기업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몰수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품에 안겨주었어. 이처럼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였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서는 파시스트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 어떤 신문이 그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그 신문사의 문을 닫게 해서 다시는 그런 기사를 내지 못하게 했어.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페론 대통령의 정책이 나라에 해로울 수도 있단다 라고 말하면 당장 학교에서 쫓겨났어. 그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목청 높여 반대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 그는 분명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줘야 한다고 믿었어. 그러나 권력을 쥐어주는 방식이란 게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땅은 이렇게 쓰고 돈은 저렇게 쓰라고 일일이 정해주는 방식이었어.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을 그는 후스티시알리스모라고 불렀어. 후스티시알리스모란 사회정의란 뜻으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사회정의를 앞세우는 제3의 길을 가리켜 흔히 페론주의라고도 해. 아르헨티나에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있었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 그런데 페론이 권좌에 있을 때 이런 권리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기까지 했어. 그런데 페론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었을까? 헌법 덕분이었어. 아르헨티나의 헌법에는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어. 독재로 가는 길이 헌법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야. 페론의 아르헨티나 독재는 9년간 이어졌어. 그런데 페론이 9년간이나 권좌에 앉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아내 에바의 인기가 큰 몫을 했단다. 에바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어. 그는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과 학교, 고아원, 양로원을 수천 개나 세웠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노동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무척 사랑했고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그녀에게 에비타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아메리카의 마돈나라고 부르기도 했어.
마돈나는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말해. 에바 페론은 1952년 34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장례식 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눈물 범벅이 되었어. 온 거리를 가득 메운 그녀의 장례 행렬이 지날 때 사람들은 다들 목 놓아 엉엉 울었어. 에바가 세상을 떠난 뒤 페론 대통령은 자꾸만 포악해졌어. 더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영영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사람들은 페론의 독재가 심하다고 소곤소곤 불평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라 살림도 점점 궁색해져 갔어. 페론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부분에 돈을 왕창 쏟아부었기 때문이야. 그런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탬이 되었지만 너무 많은 돈이 그리로 가다 보니 정부의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거야. 나라의 금고가 날로 비어가자 페론은 이런 대책을 내놓았어. 앞으로 2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의 임금을 지금 수준으로 꽉 묶어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이런 제의를 했어. 여러분, 고기 먹는 걸 줄이고 빵을 더 먹읍시다. 고기를 수출하면 벌이가 쏠쏠해서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 어이구, 고기 없이 맨빵에 팍팍 씹어 먹으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론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충돌하는 바람에 인기가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어. 몇몇 가톨릭 사제가 미사를 할 때 자신의 정책을 헐뜯었다고 비난하면서 이름께나 있는 사제 2사람을 반역죄를 씌워 로마로 내쫓아버린 거야.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지금껏 공휴일로 잘 지켜오던 가톨릭 기념일 중에서 몇 개를 제외시켜 일을 해야 하는 평일을 만들어버렸어.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심하게 반발했단다. 페론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어. 1955년 6월 16일 한 무리의 군인들이 반란을 시도했어. 그들은 군대의 비행기를 몰고 대통령궁 위로 날아와 폭탄을 터뜨렸어. 그 반란은 하루 만에 간단히 진압되었어. 하지만 페론은 그에 대해 무척 거칠게 반응했어.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어.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들을 전부 두들겨 잡으라고 지시했어. 그 말에 그의 지지자들마저 충격을 받았어. 페론의 말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서로를 치고받고 하라는 부추기는 소리였어. 이때 군인의 무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어. 이번에 군인들은 아르헨티나의 큰 도시 몇 군데를 점령했고 페론 대통령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어. 1955년 9월 19일 페론은 그의 나라를 떠나 파라과이로 갔어. 그리고 곧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옮겨가서 그곳에 정착했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의 국민들이 그의 동상을 쓰러뜨려 박살냈어. 공원이나 광장에 새겨진 그의 이름도 싹 지워버렸어. 그 후 18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이 무려 9번이나 바뀌었어. 1973년에는 페론이 고국을 떠난 지 18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 하지만 겨우 1년 동안만이었단다. 한 해 뒤에 그는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벨기에령 콩고의 독립과 새로운 억압. 이제 남아메리카를 떠나서 저 대서양 넘어 아프리카로 가볼까? 흑인 원주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유럽 사람들이 마치 제 땅인 것처럼 깃발을 쑥쑥 꽂아서 만든 나라들이 이제 원래 땅 주인들한테 하나씩 돌아가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있는 벨기에령 콩고도 지금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 일찍이 1880년대에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그의 개인 식민지라고 선포했어. 그는 그 땅에 콩고 자유국이란 이름을 붙이고 어느 한 도시에다가 자기 이름을 턱 갖다 붙였어. 레오폴드빌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단다. 콩고 자유국은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끼고 있고 마치 팔을 쭉 뻗은 것 같지? 동쪽으로는 탕가니카 호를 끼고 있어. 북쪽 머리맡에는 수단이란 나라가 있고 아래로는 아프리카 남부까지 펼쳐져 있어. 콩고 자유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 그리고 땅은 기름지고 수많은 크고 작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 레오폴드 2세는 그의 식민지에 사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었어. 원주민 마을마다 채워야 할 양을 등이 휠 정도로 무겁게 정해주어서 흑인들은 죽자사자 일해야 했어. 야생 고물을 모으고 야자유를 모으고 목숨 걸고 코끼리 떼한테 덤벼들어서 코끼리를 죽여다가 상아를 잘 나오고 원주민들은 농장이나 광산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러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눈밖에라도 나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벌을 받기 일쑤였어. 그뿐만 아니야. 콩고 자유국 자체가 드넓은 노예 사냥터였어. 레오폴드 2세는 유럽의 노예 상인들한테 원주민들을 마구 잡아가도록 허락했어. 그리고 콩고의 모든 마을에다가 해마다 4명씩 꼬박꼬박 자신의 노예로 일할 사람을 바치게 했어. 원주민들은 무서운 괴물한테 재물을 바치듯이 사람을 바쳐야 했단다. 그는 콩고 자유국에서 최고로 악명이 높은 노예상인 두목이기도 했어.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자유국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이 나라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구나.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었어. 잔인한 원주민 학대 사실이 유럽에 알려지자 유럽 나라들이 분노에 떨면서 벨기에 정부에게 압력을 넣었어. 콩고 자유국을 당장 합병하시오. 이렇게 해서 벨기에 정부가 1908년에 국왕의 개인 식민지였던 콩고를 나라의 소유로 만들었어. 이름도 벨기에령 콩고로 바꾸었단다. 천하의 악당 레오폴드가 사라졌으니 원주민의 형편이 좀 나아졌겠지? 물론 나아졌어. 예전처럼 무거운 작업량도 사라지고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유로워진 건 아니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처럼 콩고의 흑인들도 백인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했어. 흑인들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 하다못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어. 그런 나라에서 더 살 것 없이 떠나면 되지 않느냐고? 그것도 안 됐어. 콩고의 흑인들은 나라를 떠날 수도 없었어. 1956년에 파트리스 루문바라는 애국자가 벨기에 정부에 우리 콩고에 자유를 더 주시오 하고 호소하는 글을 보냈어. 루문바는 바테텔라족이라는 작은 부족 출신이었어. 딱히 정치 활동을 한 경험도 없었고 그저 식민청과 우체국에서 일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로 활동한 게 전부였어. 하지만 그는 신문에다 글을 부지런히 쓰고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났어. 그가 쓰고 외친 말은 오직 우리 콩고는 독립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어. 그는 오로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다. 1958년에 루문바는 마침내 콩고 민족운동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 이때 그는 동료들 앞에서 힘주어 말했어. 독립은 벨기에의 하사품이 아닙니다. 독립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콩고 민족운동은 시위와 소요를 일으키며 독립을 요구했어. 벨기에 정부가 무척 골치 아팠어. 마침내 그들은 저것들을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앞에서 설치는 놈들을 좀 봐줘야겠어. 그러면 독립이니 뭐니 하는 움직임이 한풀 꺾이겠지? 하고는 콩고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을 감옥에 잡아넣었어. 그런데 웬걸? 독립운동의 열기가 더 달아올랐어. 프랑스 쪽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어. 지도를 잠깐 볼까? 벨기에령 콩고의 서북부 국경에 브라자빌 콩고란 나라가 있어. 벨기에령 콩고와 브라자빌 콩고는 기다란 콩고강을 국경으로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 그래서 두 나라의 이름, 지금 이름인 콩고 민주공화국, 벨기에령 콩고에나 콩고에 콩고란 이름이 붙어가 있어. 또 두 나라의 수도 레오폴드빌과 브라자빌은 바로 강 건너편 서로 엎어지면 코 나올 거리에 있어. 그런데 드골 프랑스 총리가 이 브라자빌 콩고의 독립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거야. 그렇게 되면 레오폴드빌 사람들이 고개만 들었다 하면 강 건너로 자유를 얻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거지. 루문바가 이끄는 콩고 민족운동은 벨기에 정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문서를 또다시 보냈어. 그리고 벨기에 정부가 계속 거부하자 드디어 행동에 나섰어. 레오폴드빌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야. 벨기에 군대가 출동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독립을 요구하는 군중의 기세를 꺾기에는 어림도 없었어. 벨기에 본국에서 지원부대가 부랴부랴 달려왔어. 1959년 결국 벨기에 정부는 콩고 사람들을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들었어. 그리고 5년 안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단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벨기에 정부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 하나마나한 독립을 하게 하려는 꿍꿍이었지. 루문바는 이에 맞섰어. 벨기에 정부는 그를 폭동을 일으킨 죄로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어. 콩고 사람들의 희망인 그를 계속 가두어 놓았다가는 폭동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벨기에 정부는 또다시 머리를 굴려서 독립을 위한 총선거를 후다닥 실시해버릴 궁리를 했어. 루문바가 이끄는 콩고 민족운동에게 선거 준비를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나라는 넓고 원주민 부족들은 많고 게다가 루문바는 작은 부족 출신이었으니 이렇게 하면 표를 모으지 못할 거라는 계산에서 나온 생각이었자. 그러나 이런 술수도 통하지 않았어.
콩고 민족운동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루문바는 독립구 콩고 공화국의 총리로 뽑혔어. 1960년 6월 30일 콩고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어. 이날 루문바는 해방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했어. 콩고 공화국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들씌워졌던 저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귀하고 정의로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저들은 총칼로서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온갖 모욕과 욕설, 주먹질, 발길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왜?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우리 흑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천지 차이로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엿하게 독립했고 이 땅은 마침내 이 땅의 자식들인 우리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독립 만세! 아프리카 단결 만세! 콩고 공화국 만세! 수도인 레오폴드빌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을 끌어내려다가 아주 박살을 냈어. 레오폴드빌이라는 수도 이름도 킨샤사로 바꾸었단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모두가 독립을 기뻐한 건 아니야. 지금 콩고 공화국이 된 이 넓은 땅에 크고 작은 원주민 부족이 많다고 했지? 그런데 이 땅은 유럽 백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전에는 각 부족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살던 곳이야. 그 부족들 중에는 옛날로 돌아가자, 저마다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 콩고 공화국의 남쪽 지역에 있는 카탄가주가 우린 딴 살림을 차리겠어 하면서 독립운동을 선언한 거야. 분리 독립을 선언한 거야. 루문바는 카탄가주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랐어.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넓은 콩고 공화국을 제대로 꾸려가자면 돈이 필요했는데 나라의 수입이 되어줄 구리 광산 같은 것들이 카탄가주에 잔뜩 몰려 있었던 거야. 루문바는 카탄가주의 분리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어. 그러자 카탄가주는 자기네 벨기에 사람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눌러앉아 있던 벨기에 군대를 끌어들였어. 루문바는 내전을 피하기 위해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끌어들였어. 그런데 대통령과 군부가 서로 짜고서 그를 총리에서 몰아내고 체포해서 카탄가주로 덜컥 넘겨버렸어. 결국 루문바는 총리에 오른 지 불과 6달 만에 카탄가주에서 비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단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조제프 모부투라는 장군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머쥐었어. 그는 루문바를 붙잡아서 카탄가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4년 뒤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단다. 콩고 공화국이 전체주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 모부투는 자기가 만든 인민혁명당 말고는 아무 정당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금지해놓고서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어.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패막이가 되겠다면서 미국에게 돈을 받았었어. 그는 아프리카를 강조하기로 했어. 나라 이름을 자이르로 바꾸고 도시 이름도 벨기에식에서 아프리카식으로 바꾸었어. 자기 이름도 아프리카식인 모부투 세세 세코로 바꾸었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나란 일에 더는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 하지만 독재자들이 늘 그렇듯이 모부투 역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 자기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 사람은 대번에 잡아들여다가 반역죄를 씌워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어. 또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염탐하게 했어.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올빼미 부대라는 특수 경찰 부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모부투가 저놈은 좀 위험해, 저놈은 좀 수상해 하고 말만 하면 특수 경찰 부대가 그 사람의 집에 한밤중에 들이닥쳐서 잡아갔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었어. 이봐, 어제 모부투가 뭐랬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돌려서 말했다는구나. 이봐, 어제 모 아저씨께서 뭐라고 하셨어? 모부투는 또 나라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돌렸어. 윗물이 그 모양이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겠지. 정부 관리들은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고 경찰들은 돈을 안 갖다 바치면 확 잡아다워 버릴 테야 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협박했어. 그래서 모부투 때문에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어. 독재를 일삼으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나라 살림을 거덜대는 정치를 일컫는 도둑정치라는 말이 바로 그거야. 백인들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콩고는 독재와 부패에는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었어.